안녕하세요. 다양한 사건, 사고, 사례와 관련 법률, 승소하는 법 등을 알려드릴 울산의 강영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과 피해자의 구제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과거 학폭 전력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또 처음에는 한 사람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가 나중에는 나도 피해를 당했다고 다른 사람도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소위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철없던 시절 한때의 실수로 인해서 가해자의 인생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남학생들은 주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들도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 따돌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먼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로부터 받는 처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교한 진술을 통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하고, 반대로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잘 진술하고 입증해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학폭위에서 받는 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촉법소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죠. 그렇지만 엄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촉법소년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상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범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그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범죄가 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범죄가 경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이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느냐 보호처분을 받느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학교폭력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알아볼까요? 먼저 피해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학폭위로부터 가해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언어폭력일 경우에는 문자, SNS 메시지 등의 내용을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해두고, 만일 금품을 갈취당한 경우에는 그때의 상황과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 진단서를 꼭 발부받아 준비하시고, 성폭력이 있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에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 말씀드렸죠. 그 다음,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가 중요한데요. 원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도 될 수 있고, 피고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모는 자식이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 때문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연예인이 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알린 피해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소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죄라니.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독일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주에서 아예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런 외국 입법례들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벌하지 말고 미국처럼 민사적으로 해결하자는 입법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그것이 비방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상에는 오로지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예컨대 공익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변의 변호,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